안녕하세요. 유경문입니다. 유경문의 그 알기 쉬운 핵심 경제 원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8강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8강에서 수요 이론 2 해갖고 탄력성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할 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무엇이고,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입, 가격 탄력성 결정 요인, 수요의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8강을 하는데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핵심 경제 원리의 그 유튜브의 강의 내용에 주된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본 유튜브를 통한 그 알기 쉬운 핵심 경제 원리 강의는 그 경제 원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 및 그 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강의 내용의 수준은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는 대학생 중 경제 원리에 관심 있는 교양학부 1학년 수준을 염두에 두고 강의를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강의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위해서, 그리고 강의 내용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알고자 하는 분을 위해서는 적합한 교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오랫동안 대학에서 강의하면서 사용했던 도서출판 문훈사의 경제학 들어가기,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이 쓴 그 경제학 들어가기를 주 교재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유튜브의 강의의 기본 콘텐츠, PPT 자료 및 강의의 내용의 기본 자료는 도서출판 문훈사가 제공한 것이고, 문훈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내용의 보충이 필요한 경우 강의자가 내용을 보완, 수정,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본 강의가 일반인들의 교양 증진뿐만 아니라 테스트를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로 주교재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이중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들어가기 표지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7강에 의해서 8강에서도 이제 소개를 할 것인데, 이 주교재의 주요 그 내용은 수요 공급 그리고 시장에 관한 균형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지난 7강에 수요 이론 1에서 수요 이론에 대한 일반적인 이 내용들을 소개했고, 오늘 8강에서는 수요의 탄력성에 대해서 소개한다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 앞으로 9강이나 10강에서는 공급과 시장 균형 이론, 이런 식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걸 잠깐 몇 가지를, 그리고 이 수요의 탄력성 개념을 소개하기 전에 본 강의의 그 유튜브 자료가 지난 시간 7강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앞부분에서 지우지 않고 놔둔 것은 탄력성 개념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의 것을 다시 그 내용을 보고 싶으면은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앞부분에 PPT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탄력성 개념을 소개하기 전에 지난 7강에서 했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들 잠깐 반복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7강의 내용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을 얘기하고 또 시장 균형을 얘기할 때 몇 가지 기본적인 그런 결론을 내리고 들어간다고 하면, 소개한다고 하면은, 우선 수요 공급 이론에서, 그리고 시장 균형과 관련해서 시장에서의 모든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소결론을 하나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은 시장 경제를 움직여 나가는 기본적인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두 힘이 균형을 이룬 상태에서 상품의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이 된다. 이것이 수요 공급 이론, 그 다음에 시장 균형 이론의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소개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우리가 수요 이론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했을 때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사고 팔기 위해서 경제 주체들, 개인과 기업들이 서로 접촉하는 모임의 장소를 우리가 마켓 시장이라고 하자. 그리고 우리가 경제이론에서 앞으로 시장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실물 거래가 거래되는, 실제 어떤 상품이 거래되는 협의의 시장만이 아니라 광의적 의미에서 추상적 개념의 시장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시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뭐 가격이라는 것은 뭐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한번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상품 한 단위와 교환되는 화폐액을 우리가 가격이라 하자, 프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격의 기능은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의 지표가 된다. 그렇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그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자는 주어진 시장에서 가격에 얼마만큼 생산해서 공급할 것인가, 소비자들은 시장에서 지불해야 되는 가격을 보고 소비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 활동과 소비 활동의 지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가격의 기능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자율적인 배분 기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그 상품이 또 물품이 뭐 소비자들이 무한하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제공된다, 공급된다고 한다면은 뭐 문제가 될 거 없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상품이나 물품은 한정적이고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필요한 만큼 다 제공, 공급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정된 부족한 상품이나 물품을 어떻게 나눠질 것인가 하실 때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한테 그 부족한 상품을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고, 그리고도 상품이 남는다면 그 다음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사람한테 그 상품을 뭐 제공하거나 팔고, 그리고도 남다면 보다 낮은 가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한테 그 남은 상품을 이렇게 제공하는 또는 파는 이러한 관계로 우리가 그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한정된 상품, 물품을 갖다가 자율적으로 우리가 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가격은 이러한 자율적인 배분 기능을 갖는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이론을 다룰 때 주의할 점은 우리가 수요 공급 이론은 우리가 사전적 개념이지 사후적 개념이 아니다.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요 공급 이론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어떤 그 가격이 주어졌을 때 소비자들은 나는 그 주어진 가격에서 얼마만큼 소비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수요를 얘기하고 수요량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급 이론에서도 우리가 사전적 개념에서 공급을 얘기하지 사후적 개념이 아니다. 어떤 결과, 사후적으로 거래가 다 끝난 후에 그 결과를 놓고 수요가 얼마만큼 있었고 공급이 얼마만큼 있었다, 수요량이 얼마다, 공급량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가격에서 소비자들은 얼마만큼 상품을 소비하겠다고 하는 의사 표시, 또 공급자들은 일정한 가격에선 생산자들은 얼마만큼 생산해서 공급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에서 사전적 개념에서 수요와 공급을 얘기하는 것이지, 모든 거래가 끝난 사후적 결과를 놓고 사후적으로 결과를 놓고 수요 공급을 소개하는 거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이론을 우리 이론적으로 다룰 때는 플로우 개념이 스탁 개념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일정한 기간, 하루라고 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일주일, 한 달, 1년 이와 같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소비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한 시점에서 그 거래된 거래량을 놓고 또는 있는 그 양을 놓고 우리가 수요 공급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얘기한다.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요와 수요량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요와 수요량을 구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은 경제이론을 배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경제학을 분석할 때는 우리가 수요와 수요량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수요라고 하는 것은 경제 주체가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고 얘기했고요. 수요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quantity demanded라고 하는 것은 특정 가격에서 구매력을 가진 소비자가 일정 기간에 사고자 하는 상품의 실제 수량을 수요량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수요와 수요량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건 뒤에 우리가 공급과 공급량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이론을 소개할 때 우리가 디맨드 스케줄, 수요표라고 하는 것을 소개했는데, 상품의 가격과 수량 간에 존재하는 관계를 숫자로 표시한 것을 수요표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요의 결정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수요의 결정 요인은 특정한 상품의 가격, 지금 X면 X 상품의 자기 상품의 가격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가장 큰 결정 요인이겠지만 그것 이외에 다른 상품의 가격, 그 다음에 소비자의 소득 수준, 소비자의 기호, 그 다음에 인구수, 기대, 익스펙테이션의 변화, 기후, 기타 여러 요인들이 특정한 상품의 소비 수요의 크기를 결정하는 결정 요인들이 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상품, X면 X 상품이라고 하는 자기 상품의 가격이 그 상품의 그 가장 큰 그 소비 수요의 크기를 결정하는 결정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디맨드 펑션이라고 하는 수요 함수, 시장의 수요 함수라고 하는 것은 한 상품의 소비 수요량에 미치는 여러 변수들 간의 관계를 함수 관계로 표시한 것을 그 상품의 수요 함수 디맨드 펑션이라고 얘기했고요. 예를 들어서 DX, X 상품이라고 하는 상품의 소비 수요량을 DX로 표시한다면은 펑셔널 릴리에서 F를 갖다 함수 관계로 해서 표시한다고 했을 때 PX, 자기 상품의 가격, X라는 상품의 가격, 그 다음에 PR에서 다른 상품의 가격 변화, 소득 수준 M, T라는 기호, 그 다음에 MP를 우리가 인구수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EP를 expectation, 기대, W를 기후, 그 다음에 OT를 다른 어떤 요인들, 이러한 것들이 X 상품의 소비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여러 요인이라고 얘기했고, 이러한 요인들의 변화가 X 상품에 얼마만큼 소비 수요량에 영향을 주느냐를 함수 관계로 표시한 것을 바로 우리는 수요 함수라고 얘기한다. 물론 우리가 뒤에서 또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은 DX의 상품의 소비 수요량은 이러한 요인들,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변하지만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DX, X의 상품의 소비 수요량은 자기 상품의 관계, PX의 변화했을 때 X 상품의 소요 수요량이 얼만큼 변하는가를 보고자 한다면 다른 변수들, 여기에 따른 기타 요인들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DX는 이퀄 FPX,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 수요 함수를 표시할 수도 있죠. 그다음 수요 곡선 도출 과정은 지난번에 그 설명드린 대로 7강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 수요표에서 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 수요량의 변화, 그렇죠? 이 수요표를 근거로 해서 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 수요의 변화를 우리가 이 점들을 연결해서 얻어진 것이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low of demand라고 하는 것을 설명했죠. 즉 어떤 상품의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더 많은 양을 수요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고, 이러한 현상을 수요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서 우하향하는 모양을 띄고 있는데, 이것은 상품의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서 소비 수요량이 늘어나는 것을 뜻한다. 물론 이것이 수요 법칙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얘기했죠. 다시 말해서 가격이 떨어지면은 일반적으로 그 상품의 소비 수요량이 늘지만은 모든 경우에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사치품 같은 경우가 예를 들 수 있죠. 명품 같은 경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오히려 했는데 그 상품의 소비 수요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뜨는 경우, 증가되는 경우, 이러한 것을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수요 곡선을 얘기할 때 우리가 수요 곡선의 수직거리는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 용의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수요 곡선은 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 수요량의 변화로서 우하향 형태를 띠고, 이것은 수요 법칙을 얘기한다고 했고, 수요 곡선 한 점에서의 수직거리는 그 상품을 마지막 단계에서 그 상품을 소비하고자 할 때 소비자가 최대의 한도로 지불하고자 하는 화폐의 크기다 해서 지불 용의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왜 수직거리만큼, 수요 곡선의 수직거리만큼 화폐를 지불하고자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상품에 소비할 때 그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소비자가 얻는 만족감의 정도, 이걸 한계 편익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이 한계 편익이 즉 그 마지막 단계에서 내가 이만큼 가격을 지불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 가격을 지불하고 상품을 소비한다 해서 이것을 갖다가 한계 편익이라고 하는 개념, 즉 수직거리는 소비자가 최대한도로 지불할 용의액이면서 이것을 한계
편익이다. 그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단계에 그만한 한계 편익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하는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곡선 이론을 지난 7강에 소개하면서 또 중요한 것이 수요 곡선상의 이동과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수요 곡선 위의 이동, 수요 곡선 상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해당 상품의 가격이 변화함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가격의 변화는 수요 곡선 위에 수요 곡선 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그러나 해당 상품 가격 이외에 다른 변수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가정에서, 그렇죠? 특정 상품 PX가 이동할 때 이에 대응하는 소비 수요량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것은 수요 곡선 선상에서 나타나고 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상의 이동, 수요 곡선 위에서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그죠? 그 수요량의 변화로 나타난다. 그죠? 가격이 우리가 아이스크림 한 통에 2만원에서 15,000원 떨어지면은 2만원일 때 한 달에 12통을 소비했는데 15,000원 떨어졌을 때는 한 달에 16통을 소비했다면 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량의 변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 연결해서 얻어지는 곡선을 우리가 이동을 보면은 이 같은 수요 곡선 선상에서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격은 변하지 않아도 상품의 소비 수요량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즉 아이스크림 한 통에 2만원일 때 한 달에 12통을 소비했는데 어떤 사람은 2만원일 때 가격이 변하지 않아도 그 아이스크림 아직 더 좋아한다. 그러면 한 달에 18통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죠. 또는 소득이 증가되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기후의 변화, 즉 겨울철에는 2만원일 때 한 달에 12통을 소비했는데 아주 더운 날에는 가격은 그대로인데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소비한다 하면은 18통으로 증가될 수 있다면은 이것은 뭘 뜻하냐 하면은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비 수요량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따라서 자기 상품 가격 변동 이외에 다른 요인들, 좀 수요의 결정 요인 중에서 자기 상품 XMX라고 하는 그 자기 상품의 가격 이외에 다른 결정 요인들이 바뀌게 된다면은 수요 곡선들은 얼마든지 좌우로 이동할 수 있다. 소득이 증가하면 우측으로, 소득이 줄어들면 좌측으로 수요 곡선은 이동할 수 있고요. 뭐 심지어는 기후의 변화에서 더운 날씨에는 아이스크림을 우리가 겨울철보다 더 많이 소비 수요할 때 가격이 변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증가되든가, 아니면 가을철에 비해서 겨울철은 소비 수요량이 아이스크림에 대한 소비 수요량이 줄어든다면, 이 점을 지난다면 이러한 식으로, 따라서 우리가 수요 곡선 위에서 수요 곡선 선상에서 이동과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은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수요 곡선 선상에서 이동은 자기 상품 X면 X 상품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 수요량의 변화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요 곡선 자체 이동이라는 것은 그 자기 상품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변할 때 우리가 수요 곡선 자체가 변동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이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장 수요 곡선에서 수요이론을 얘기할 때 우리가 관심의 대상은 개인의 수요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수요를 우리가 주로 대상으로 해서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시장 수요 곡선을 얻을 수 있냐 했을 때는 각 개인의 개별 수요 곡선을 수평적으로 합계함으로써 시장 전체 수요 곡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첫 번째 사람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됐고 두 번째 사람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면 주어진 가격, 같은 한 통에 2만 원이랄 때 이 두 사람의 시장이 두 사람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개별 수요 곡선을 갖다가 수평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시장 수요 곡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수요 곡선은 우리가 앞서 소개한 대로 수요 함수, 다른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X의 상품 수요량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 다른 변수들은 변하지 않고 자기 상품 가격 PX만 가격이 변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다른 수요 결정 요인들은 변하지 않는다. 세트리스 페르비스 이렇게 해갖고 다른 변수들이 일정 불변이라고 가정해서 PX 자기 상품만의 가격이 변했을 때 X 상품의 소비 수요량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는 것을 이러한 수요 함수를 단순화시켜서 표시한다면 DX는 이코로 FX 이런 식 FPX로 이와 같이 우리가 간략하게 수요 곡선의 함수 관계를 표시할 수 있고,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 우리가
우하향의 이러한 관계로 수요 곡선을 찾아볼 수 있고요. 이 우하향 곡선, 즉 가격이 하락했을 때 상품의 소비 수요량이 일반적으로 더 증가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로우 오브 디맨드에서 수요의 법칙이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실강을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간단히 중요한 것을 다시 되짚어 봤고요. 오늘 할 것은 제 8강에서 수요 이론에서 탄력성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했죠. 그래서 오늘 8강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무엇이고,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요이 어떤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함께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뿐만 아니라 이 탄력성은 소득이 변할 때, 또 상품의 소비 수요는 소득이 변할 때, 또는 다른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도 특정 상품의 그 소비 수요량의 어떤 크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도 탄력성 개념을 통해서 한번 이 8강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8강 제 8강에서 수요 이론 두 번째 탄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그 개념을 먼저 보면은 Price Elasticity of Demand에서 어떤 상품의 가격에 생긴 작은 변화가 그 상품의 수요량에 얼마만큼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우리가 알고자 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갖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측정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도, Price Elasticity of Demand, 수요의 가격 탄력도라고 하는 것은 한 상품의 가격이 변할 때 그 상품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척도를 수요의 가격 탄력도라고 얘기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했을 때 Price Elasticity of Demand는 어떠한 상품의 가격에 생긴 작은 변화가 그 상품의 수요량에 얼마만큼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알고자 할 때 우리는 수요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우리가 그 가격 변동에 따른 상품의 소비 수요의 변화를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표시했을 때 이것은 수요의 가격 탄력도 Price Elasticity of Demand라고 하는, 그래서 탄력도라고 하는 그 어떤 크기로 표시한다고 했을 때, 탄력성 또는 탄력도라고 해서 어떤 크기로 구체적인 숫자로 표시한다고 했을 때는 이 여기서 그 기호로 보는 것처럼 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엡실론 P에서 이것을 갖다 수요의 가격의 수요 탄력성이라고 어떤 크기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구할 수 있냐면은 수요량의 변화 비율을 그 상품의 가격의 변화 비율로 낮춘다. 즉 다시 하면서 기호로 표시한다면은 그 가격의 변동, 저 어떤 기준이 있는 가격에서 가격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변동하면 변동하는 그런 어떤 크기가 있겠죠. 그 변동하는 가격 변동의 크기를 갖다가 그 가격 변동의 가격으로 나눠지게 되면 가격의 변화율이 나타나겠죠. 그다음에 이 부분죠. 이 부분은 그 가격이 변동되기 이전에 상품의 소비 수요량이 QD라고 한다면은 가격이 변동됐을 때 상품의 소비 수요량의 변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겠죠. 가격 변동에 따른 상품의 변화량의 크기를 가격 변동되기 이전에 상품의 소비 수요량의 변화로 나눠주게 되면은 수요량의 변화 비율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그것을 가격이 변동했을 때 상품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표시한 것이 바로 수요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 비율로 나눈다. 즉 가격이 변했을 때 그 상품의 소비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가를 변화 비율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가격의 수요 탄력성이라고 표시한다. 엡실론 P. 근데 앞에 여기서 보는 바와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앞에 마이너스 값을 갖다 수요 가격 탄력성은 일반적으로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가격이 변하게 되면 상품 소비 수요량이 얼마만큼 바뀌는가를 우리가 알고 싶어 한다고 했을 때 수요 가격 탄력성, 즉 자기 상품의 가격의 변화가 그 자기 상품의 소비 수요량에 얼마만큼 변화를 갖고 오는가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고자 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재화를 한다면 가격의 상품 수요량은 우리가 감소하는 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 크기, 다시 말해서 요 기호로 표시된 요 부분 값 자체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통해서는 마이너스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가격의 탄력성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설명할 때 마이너스라고 하는 표현 값을 갖고 설명하려면 여러 가지 좀 그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이론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요 자체가 가격 변화 비율이 하고 소비 수요량의 변화 비율, 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 수요량의 변화 비율, 요 자체가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의 값으로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개념의 크기를 표시한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떤 다른 책들 보면은 수요 가격 탄력성에 마이너스 붙이는 대신에 절대값으로 표시를 해서 절대값으로 표시하자, 이러한 식으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프라이스 엘리스티티 디맨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격에 따른 수요량이 보이는 민감성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했고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의 값으로 사용한다. 아까 앞에서 설명한 대로 이 값 자체가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렇죠? 가격이 상승하면 거기에 따른 그 변화 비율을 하고 그랬을 때 상품의 소비 수요량은 감소하는 율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그런 상품의 경우에는 감소하는 율로 나타나기 때문에 요 값 자체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기 때문에 탄력성의 마이너스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는 좀 그 혼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는 앞에 일반적으로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 값으로 사용한다, 아니면 절대값으로 사용한다. 예.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다시 말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가격이 1% 바뀌었을 때 그 상품의 소비 수요량이 몇 퍼센트 바뀌느냐 하는 것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 곡선의 어느 점에서 재느냐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지기도 하죠. 예, 그래서 그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고요. 그 예외적인 그 경우가 있는데, 수요의 그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즉 수요 곡선상에서 어느 점에서 재느냐에 따라서 가격 탄력성이 똑같은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이 수직인 경우는 가격 탄력성이 0이다. 즉 수요 곡선 수직인 경우 가격 탄력성이 0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가격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소비 수요량의 변화가 없다. 그다음에 수요 곡선이 수평선일 경우는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다. 즉 가격이 조금만 바뀐다 하더라도 소비 수요량이 아주 무한대로 변화되는 경우, 이건 아주 극단적인 얘기겠죠. 그다음에 수요 곡선이 그 쌍곡선일 경우, 그럴 경우 가격 탄력성이 1이다. 즉 다시 말해서 가격과 수량의 값을 곱했을 때 일정 관계가 성립된다고 했을 때 수요 곡선이 직각 쌍곡선 형태를 띈다면 수요 탄력성은 1의 값을 갖는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시한다면 이런 얘기죠. 수요 가격 탄력성이 0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이 수요 곡선이 수직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상품의 소비 수요량에 변화가 없다. 우리가 수요 가격 탄력성은 뭐라고 얘기했죠? 가격의 변동이 했을 때, 가격이 변했을 때 상품의 소비 수요량이 얼마만큼 바뀌는가 하는 그 비율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가격이 아무리 바뀐다 하더라도, 가격이 아무리 증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상품의 소비 수요량이 변화가 없다면은 이때는 가격의 탄력성은 제로다. 그렇죠? 가격의 변화 비율이 바뀐다 하더라도 그 수량의 그 소비량의 변화가 없게 되면 가격 탄력성은 제로가 된다. 자, 두 번째 그림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다 할 때는 수요 곡선이 수평이라고 가정한다면 가격에서 조금만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면은, 조금만 증가하면은 무한대로 우리가 가격 그 상품의 소비 수량이 또 다른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때 상품의 그 수요 곡선 수평이라 한다면은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무한대다. 그래서 이탈하게 되면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그 직각삼각선이라고 한다면 수요 곡선이 특수하게 이제 예를 들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죠. 수요 곡선이 45도선을 중심에서 이렇게 접었을 때 겹치게 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수요 곡선이 이와 같은 직각삼각선 형태를 띈다면 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량의 변화에 같은 비율로 변한다 해서 이때는
수요 가격 탄력성이 특수한 경우로 일의 형태를 갖는다, 일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를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근데 이 가격의 탄력성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은 이 가격 탄력성이 판매 수입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어떤 크기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판매자들은 그 상품의 가격을 올릴 것인가 낮출 것인가, 가격을 인상한다면 얼마만큼 인상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낮춘다면 얼마만큼 낮추는 것이 좋을지를 결정하는데, 그 상품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가격의 인상폭이나 인하폭이 달라질 수 있고, 인상할 것인가 또는 인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이 가격 탄력성, 자기 상품의 가격 탄력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가격 탄력성과 판매 수익 관계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가격 탄력성에서 입설론 P에서 가격 탄력성이 1보다 그 탄력성 그 값이 1보다 크다고 할 때는 우리가 이게 탄력적이라고 하나, 일레스티스틱하다,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가격 탄력성이 그 구한 수치가 1보다 크다 할 때는 우리는 탄력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뭐냐면 가격이 내려갈 때 상품의 소비 수요량이 더 큰 비율로 증가한다. 즉 다시 말해서 가격을 조금 내렸는데 그 상품의 소비 수요량이 아주 큰 폭으로 올라간다 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가격 변화 비율에 비해서 소비 수요의 변화율이 더 큰 비율로 변하고, 이럴 때는 우리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크다, 탄력적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 가격이 조금만 내렸는데도 우리가 그 소비 수요량이 크게 늘어난다 하게 되면은, 소비 수요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은 뭐예요? 많이 팔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가격이 조금 인하했는데 소비 수요량이 크게 늘어서, 즉 판매량이 크게 증가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판매 수입 증가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죠. 판매 수입이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큰 상품을 공급하는, 또 생산해서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또는 판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을 조금 내렸는데 소비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난다, 많이 팔린다 하게 되면 총 판매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 인하를 우리가 시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격 인하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만약에 1보다 작다고 한다면 저 탄력성 값을 구했는데 이것이 뭐 0.7이다, 뭐 0.8이다 이런 식으로 1보다 작다고 하면 우리가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가격이 내려갈 때 소비 수요량이 더 작은 비율로 우리가 증가하는 경우, 그렇죠? 가격을 갖다 10% 늘렸는데 상품의 수요량이 더 작은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 정상적인 재화를 우리가 상정한다고 했죠. 가격이 내려가면 상품의 소비 수요량이 늘어나는데 가격의 인하율보다 더 작은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 가격을 10% 늘렸는데 상품의 소비 수요량이 5%로 비율로 증가한다고 하면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가격 인하 시에 판매 수입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가격이 비탄력적일 때는 우리가 가격을 결정할 때 가격 인하가 오히려 판매 수입을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죠. 1이라고 한다면 이때 이것을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하고, 가격이 내려갈 때 소비 수요량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 변화 시 총 수입은 불변하게 된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이론에서 가격 탄력성 개념이 왜 중요하냐는 것은, 그 탄력성이 자기 상품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 수요량의 변화가 어떤 크기로 나타나느냐 했을 때 탄력적이다, 다시 말해서 가격 수요 탄력성이 1보다 크다고 한다면은 가격 변동에 비해서 상품 소비 수요의 변화가 더 큰 폭으로 나타나는 경우 가격 인하 시 판매 수입이 증가가 된다. 만약에 가격을 상승하게 시키면 어떻게 할까요? 가격이 내려갈 때는 판매 수요량이 큰 비율로 증가하지만, 만약에 가격을 인상했을 때 그때는 판매 수요량이 큰 비율로 감소하겠죠.
그러면 가격 탄력성이 큰 상품의 경우 만약에 그 탄력성이 1보다 큰 것을 알면서도 가격을 인상을 한다 하면은, 가격을 인상한다면은 소비 수요량이 큰 비율로 감소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판매 수입이 감소하게 될 거다는 얘기죠. 따라서 가격 탄력성이 크냐 작으냐, 탄력적이냐 비탄력적이냐 할 때 가격을 인상할 것인가 인하할 것인가에 중요한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은 비탄력적이다는 뭐라고 얘기했죠? 가격이 내려갈 때 소비 수요량이 더 작은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 이런 것을 얘기했고요. 또 만약에 가격을 상승했는데, 예? 가격을 우리가 내려갈 때 사보세요. 우리가 더 작은 비율로 작은 비율로 증가한다고 그랬죠. 증가를 한다고 했는데, 반대로 가격을 10% 올렸는데 그 상품의 소비 수요량이 우리가 변화 비율이 오히려 감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을 갖다 10% 올렸는데 상품의 소비 수요량이 5% 비율로 감소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가격은 10% 올렸는데 상품의 소비 수요량은 그보다 작은 비율로 감소한다면 전체적인 판매 수입은 어떻게 될까요? 증가될 수 있겠죠. 따라서 비탄력적인 경우에서는, 그러한 상품의 경우에서는 우리 가격 정책을 할 때 비탄력적인 상품이다 하면은 가격 인상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가격을 10% 올렸는데도 그 상품의 소비 수요량이 뭐 2%, 3%밖에 줄어들지 않는다 하면은 판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격을 올리는 것이 더 판매 수입을 우리가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품의 인상을 갖다가 고려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결정한 요인을 보면은 상품의 성격, 즉 상품의 일상생활에서 얼만큼 중요하냐 중요성과 연관이 시켜서 가격 탄력성이 크냐 작으냐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상품의 성격이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 일상생활에서 그 상품이 얼만큼 중요하냐에 따라서 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 수요량의 변화에 그 중요한 영향을 준다. 그래서 필수품의 경우 쌀이라든가 뭐 요즘 뭐 휘발유도 하나의 자동차 휘발유도 필수품에 가깝게 이렇게 여겨진다 하면은 필수품의 경우에서는 가격 탄력성은 작다. 저 가격이 웬만큼 우리가 인상한다든가 하더라도 상품의 그 소비 수요량이 급격하게 줄지 않는다든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따라서 상품의 성격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상품이다. 그렇다면은 그 생활 필수품에 가까운 그러한 상품의 경우에서는 가격 변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소비 수요량이 급격하게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을 경우, 이러할 경우는 우리가 가격 탄력성이 작고 그러한 경우는 우리가 가격 변동한다 하더라도 상품 소비량의 수요량에 크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경우, 뭐 이러한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치품 같은 경우, 가격이 조금만 인상한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다면은 그 상품에 대한 이 값이 비싸졌다고 판단되면 소비자들은 사치품 경우는 그 상품을 갖다가 급격하게 덜 사게 되기 때문에 그 상품의 소비 수요량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 상품의 성격이 생활 필수품에 밀접하면은 우리가 가격 탄력성은 작다고 볼 수 있고, 가격 변동에 따라 소비 수요량의 변화가 작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고, 꼭 필요한 상품이 아닌 사치품 같은 경우는 뭐 있으면 좋지만은 없어도 뭐 사는데 별 지장이 없다 한다면 그 사치품 같은 경우는 가격을 인상하면은 그 상품에 대한 우리가 소비 수요량 급격하게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은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체재 존재 여부와 다소, 즉 다시 말해서 대체재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많으냐 작으냐에 따라서 대체재가 많은 경우는 가격 탄력성이 크다. 가격을 어떤 X라는 상품의 가격을 인상했을 때 X 상품 외에 다른 상품이 여러 다른 상품으로서 그것이 대체가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가격 탄력성, 즉 X 상품의 가격 변동하면은 다른 상품으로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격 탄력성은
크다 이렇게 얘기죠. 대체재가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얼마만큼 많으냐 작으냐에 따라서 대체재가 많은 경우는 가격 탄력성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상품의 가격이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다시 말해서 소비자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 수요량의 변화의 크기도 영향을 받게 될 거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중이 클수록 가격 탄력성이 크다. 즉 다시 말하면 소비자의 전체 소득 중에서 그 상품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한다면은 가격 탄력성은 크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가구의 월 소득이 300만 원인데 만약에 100만 원짜리 어떠한 가전제품을 구입한다고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따라서 월 소득의 3분의 1을 지출하는 정도의 어떤 그 지출을 차지한다 하면은 그 소득에서 3분의 1 지출 큰 비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100만 원에 해당하는 가전제품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돼요? 그 상품의 가격 변동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거다는 얘기죠. 따라서 소비 지출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가격 변동에 민감하다, 즉 가격 탄력성은 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의 장단, 고려되는 기간이 길으냐 작으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요인들은 다 변화가 없다고 했을 때 그 기간을 놓고 본다면 장기에는 가격 탄력성은 큰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 수요량의 변화는 우리가 기간이 길게 되면 소비자들은 그 가격 변동에 이렇게 적응을 갖다가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단기보다는 장기에서는 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 수요량의 변화가 단기보다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은 크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결정 요인들은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상품의 성격,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얼마만큼 중요하냐에서 필수품은 가격 탄력성이 작고 사적품은 가격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대체재가 있느냐 없느냐, 대체재가 많은 경우는 가격 탄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상품 가격이 가게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냐 작으냐, 전체 소득 중에서 그 특정 상품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면은 그 특정 상품의 가격 변동에 소비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해서 가격 탄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또 기간의 장단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자의 변화가 어떠한 크기로 나타나냐 하는 것은 기간이 길면은 소비자들은 가격 변동에 충분히 반응하게 되면은 단기보다는 그 소비 수요량의 변화가 더 크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탄력성은 큰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력성 개념에서 앞에서는 우리가 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자의 소비 수요량의 변화를 얘기했는데 소비 수요량의 변화에는 자기 상품의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상품의 소비 수요량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다른 것은 바뀌지 않고 다시 말해서 X면 X라고 하는 자기 상품의 가격은 변하지 않는데 그 소비자의 소득이 변했을 경우 소득 변화에 따른 상품의 소비 수요의 크기가 소비량이 바뀔 수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소비자의 소득의 변화가 특정 상품의 소비 수요량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자 할 때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 Income Elasticity of Demand라고 해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우리가 측정을 하면서 소득 변동에 따른 소비자의 소비 수요량의 변화의 크기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비자의 소득에 생긴 작은 변화가 특정한 상품, 그 상품의 수요량에 얼마만큼의 변화를 가져오는가를 우리가 측정하고자 할 때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요의 소득 탄력도 또는 탄력성 또는 탄력도라고 하는 것은 소득의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의 정도를 측정한 척도로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정의해 볼 수 있다. 우리가 일레스티시티 오브 엡실론 또는 일레스티시티 M에서 M의 소득이라고 표현되면은
그, 그 탄력성, 소득의 변동에 따른 그 수요 소득 탄력성을 우리가 이렇게 이와 같이 elasticity of M 해서 이렇게 표시한다면은, 말로 글로 표시한다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소득의 변화 일정률만큼 변하게 되면은 거기에 소득 변화에 따른 상품의 특정 상품의 소비 수요나 수요량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비율을 갖다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얘기한다. 기호로 표시한다면 M을 갖다가 소득이라고 하고, 소득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면 그 변화된 변화의 크기를 델타 M으로 표시한다면은 M분의 델타 M 하면은 소득의 변화 비율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소득의 일정한 만큼 변했을 때 X면 X 특정 상품의 소비 수요량이 얼마만큼 나타나는가 그 변화 비율, 그죠? 소득이 변화되기 이전에 상품의 소비 수요량을 D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소득이 변동이 됐을 때 그 변동에 따른 특정 상품의 소비 수요량의 변화를 델타 Q라고 한다면, 소득 변화가 일어났을 때 상품의 소비 수요량의 변화를 소득이 변화되기 이전에 그 상품의 소비 수요량으로 나눠준다면은 수요나 수요량의 변화 비율이라고 나타내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이 변화했을 때 특정 상품의 소비 수요량이 얼마만큼 변하는가 그 변화 비율로 나눈 값을 갖다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소득이 1% 변했을 때, 증가하거나 감소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특정 상품의 소비 수요량의 변화가 몇 퍼센트 바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앞에 서 소개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비교해 봤을 때 앞에 아무 부호도 붙지 않죠. 앞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우리가 마이너스로 부호를 갖다 붙여서 사용한다고 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 값 자체가 이 비율 자체가 마이너스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는 것이 좀 여러 가지 혼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예로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경우에서는 앞에 마이너스로 부호를 붙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득 탄력성의 경우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없다. 그렇죠? 소득이 증가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특정 상품의 소득이 그 상품의 소비 수요량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경우고, 만약 소득이 하락했다고 하면은 일반적인 상품에 의해서는 우리가 소득 수요가 감소한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값 자체가 플러스 값으로 갔기 때문에 굳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수요 소득 탄력성은 일반적으로 그 플러스 값을 갖는데, 그 소득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상품을 갖다가 그 구별하는 경우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노멀 굿해 갖고 소득이 올라갈 때 수요가 늘어난 상품을 갖다 정상적인 재화다 해서 이때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다, 즉 다시 말해서 0보다 크다 하면 정상재라고 하고 정상재라고 한다. 소득 탄력, 소득이 올라갈 때 우리가 그 상품의 수요의 소비량이 늘어난 상품을 갖다가 정상재라고 하는데, 이때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0보다 크게 나타나는데, 이러할 경우 우리가 정상적인 재화라고 우리가 부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면서 큰 때 이것을 다시 좀 더 세분해서 구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탄력성, 소득 탄력성이 그 측정된 탄력성이 0보다는 크지만은 1보다 작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그 재화를 necessity에서 필수품, 필수 재화다 이렇게 구분하다는 얘기죠. 소득의 증가 비율에 비해 수요의 증가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재화를 갖다가 우리가 필수 재화라고 얘기하자. 그렇죠? 소득의 증가 비율에서 수요의 증가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 0보다는 큰데 1보다는 작은 경우, 이러한 경우 우리가 필수품으로 구분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주식으로 삼고 있는 쌀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겠죠. 만약에 소득이 한 달에 그 300만 원 받던 사람이 만약에
직장을 옮기면서 500만 원으로 소득이 늘어났다. 그러면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쌀을 갖다가 그 소득이 증가한 것만큼 많이 그 밥을 많이 세 끼 먹던 걸 네 끼 다섯 끼 더 많이 먹고 그러지는 않다는 얘기죠.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 소비 수요 증가율이 그다지 높지 않은 자원은 우리가 필수품이라고 분류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만약에 그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즉 다시 말해 소득 증가에 비해서 우리가 그 변화에 대한 소득 탄력성 값이 더 크게 되면은 소득의 증가율보다 수요의 증가율이 더 높은 경우는 우리가 사치제로 부르면 어떻게 했느냐 얘기한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소득이 작을 때는 별로 그 상품을 구입하지 못했는데 소득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 상품의 소비 수요율이 증가할 때는 우리가 사치품 같은 경우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그 구분을 위한 것이지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의 그 구분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득 탄력성과 관련돼서 또 소개할 수 있는 것이 열등제라고 하는 것이 있다. 자, 분류상으로 inferior goods. 소비자의 소득이 올라갔을 때 그것에 대한 소비 수요가 정전보다 줄어드는 상품, 즉 다시 말해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다. 소비자의 소득이 올라갔는데 그것이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전보다 그 상품에 대한 소비 수요가 줄어든 상품이라면은 즉 다시 말해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다 하면은 그러한 성질을 가진 재화는 열등제라고 구분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 개념에서 우리가 또 다른 탄력성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Cross elasticity of demand. 우리가 두 가지 탄력성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특정 상품은 특정 상품 X면 X 상품의 가격이 변동했을 때 그 X 상품의 소비 수요량이 어떻게 바뀌는가 했을 때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측정하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뤘던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은 바뀌지 않고 소득만 바뀌었을 때 그 특정 상품의 소비 수요량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해서 두 번째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번 세 번째 소개하고자 하는 수요의 교차 탄력성, Cross elasticity of demand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수요의 교차 탄력도 또는 탄력성, Cross elasticity of demand라고 하는 것은 한 상품의 수요량이 연관된 다른 상품의 가격 변화에 반응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 Cross elasticity of demand라고 하는 것은 한 상품의 수요량이 연관된 다른 상품의 가격 변화에 반응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우리가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교차 탄력성 또는 수요의 교차 탄력도를 우리가 그 구체적인 기호로 표시해 본다면은 자, 그 elasticity 또는 epsilon에서 y of x 해서 이렇게 elasticity 우리가 해서 yx로 표시한다면은 우리가 탄력성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표시하자는 얘기죠. y제 수요량의 변화율을 x의 가격 변화율로 나눈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탄력성 y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표시한다면 자, px의 상품의 가격이 변동했을 때, 즉 다시 말하면 px에서 델타 px만큼 우리가 가격이 어떤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변화되겠죠. 그 변화의 가격 변동의 그 크기를 그 상품의 가격으로 나누게 되면은 그 재화의 가격 변화율이 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변했을 때 X 상품 말고 다른 상품, 그 연관된 다른 상품의 가격의 소비 수요량이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X 상품의 가격이 변했을 때 연관이 있는 그런 다른 상품의 소비 수요량의 변화, 다시 말해서
Y 상품이라 한다면 Y 상품의 소비 수요량이 변화할 수 있는데 그 변화의 비율을 우리가 나눈 값, 즉 다시 말해서 X 상품의 가격이 변동했을 때 연관된 다른 상품은 Y 상품의 가격의 소비 수요량이 변하게 되면은 Y 상품의 소비 수요량의 변화율을 X 상품의 가격의 변화비율로 나눴을 때 그 값을 갖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Y자의 상품의 소비 수요량을 X의 가격 변화율로 나눈 값을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와 같이 표시된다는 얘기죠. 예. 즉 이것이 말하는 바는 다시 설명드리면은 어떤 X 상품의 가격의 변화, X분의 델타 X 해서 변화가 있을 때 이에 대한 반응으로 연관된 다른 상품, 예를 들어서 Y라고 한다면 Y 상품의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QY분의 델타 QY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를 나타내는 수치가 바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 그런데 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란 개념은 반응의 민감성을 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X 상품의 가격이 1% 변했을 때 다른 Y 상품의 수요량이 몇 퍼센트 변하는가를 나타내는 수치가 바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이란 얘기죠. 따라서 X 상품의 가격이 1% 변할 때 연관된 다른 Y 상품의 수요량이 몇 퍼센트 변화하는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교차 탄력성의 수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만약 그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 YX가 0이라고 한다면은 X 상품의 가격 변화가 Y 상품의 수요량의 변화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X 상품과 Y 상품 간에는 상호 독립적인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이때는 X, Y 두 상품의 관계가 독립적 관계에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교차 탄력성 YX가 그 교차 탄력성이 0이다. 때 X 상품의 가격 변화가 Y 상품 수요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이때 X 상품과 Y 상품 간에는 상호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 해서 독립제라 한다. 예를 들어서 소금과 설탕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설탕 가격이 아무리 증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소금의 소비 수요량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설탕 가격이 폭등한다 하더라도 소금의 그 소비 수요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소금과 설탕 가격 변동과 소금 소비 수요량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X, Y 두 제와는 독립제 관계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그 교차 탄력성 YX가 0보다 작은 수치로 우리가 구해졌다고 한다면 두 상품 Y제와 X제는 서로 보완제 관계가 있다고 얘기한다. 즉 X 상품의 가격 PX의 가격의 변화율과 Y 상품의 소비 수요량의 변화율이 우리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교차 탄력성은 음의 값을 갖게 되고, 이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게 되면 두 상품은 서로 보완제 관계에 있다고 얘기한다. 그렇죠? 보완제 관계에 있다. 그래서 X 상품의 가격이 우리가 변하면 Y 상품의 수요량이 변화율이 반대로 움직이는 식으로 나타날 때 교차 탄력성은 음의 값,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는데 이때는 X, Y 두 제어가 서로 보완제 관계에 있다고 얘기한다. 보완제 관계에 있는 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볼펜과 볼펜심, 우리가 볼펜과 볼펜심을 생각해 본다면 볼펜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볼펜심이 항상 함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볼펜의 가격의 증가는 볼펜의 수요량을 감소시키고 이와 연관된 볼펜심의 수요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상호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죠. 따라서 볼펜과 볼펜 안에 들어가 있는 볼펜심은 우리가 서로 보완제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죠. 따라서 만약에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다고 하면은 그 두 제와는 서로 보완제 관계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다시 예를 든 것처럼 볼펜과 볼펜심, 볼펜에 볼펜심을 항상 넣어서 사용한다면은 볼펜의 가격이 증가하게 되면 볼펜의
소비 수요량은 감소하겠죠. 그럼 볼펜의 소비 수요량 감소하면 이와 연관된 볼펜 심의 수요량도 감소하게 되겠죠.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겠죠. 따라서 볼펜 가격이 증가했고 볼펜 자체의 소비 수요량이 감소하게 되면 볼펜 심의 수요량이 감소한다. 그렇게 되면은 두 상품, 두 재화는 서로 보완제 관계에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이런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근데 만약에 그 교차 탄력성이 YX의 그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다고 하면은 두 재화 상품 X제와 Y제는 서로 대체 관계에 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X 상품의 가격의 변화율과 Y 상품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교차 탄력성은 양의 값을 갖는다.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XY 두 재화는 대체제 관계에 있다고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버터와 마가린 같은 경우, 그렇죠? 버터 가격이 높아질수록 버터의 그 소비 수요량은 감소하죠. 그러나 버터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마가린, 즉 버터가 가격이 높아서 버터의 소비 수요량은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그와 비슷한 그런 마가린의 수요는 증가하게 되면은 결국은 버터 가격은 높아졌는데 그래서 버터의 소비 수요량 감소했지만은 그와 연관이 있고 또 대체가 가능한 쉽게 대체할 수 있는 마가린의 수요는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버터의 가격이 높아지면은 그 대체 관계에 있는 그 마가린 수요가 증가하게 될 때 또 상품의 그 가격 변동에 따른 소비량의 다른 상품의 소비량의 수요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다 한다면 두 상품은 서로 대체적 관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대체성의 값이 클수록 두 재화 사이의 대체 정도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즉 만약에 수요 교차 탄력성이 포지티브이면서 정이면서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면서 그 대체 탄력성이 값이 크다고 하면은 그 두 재화 사이의 대체 관계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이상으로 우리가 이번 8강에서는 수요일은 두 번째에서 탄력성 개념으로 개념을 갖고 소개를 했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먼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소비 수요량의 가격 변동이 1% 바뀌었을 때 상품의 소비 수요량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수치로 표시했을 때 그것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상품의 소비 수요량의 변화에 소비 수요의 변화에 자기 상품, 특정 상품뿐만 아니라 소득이 변했을 때 다른 것은 변하지 않고 소득이 증가 감소에 따라서 특정한 상품의 소비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소득 변화에 따른 특정 상품의 소비 수요량의 변화를 우리가 그 정도를 알고자 했을 때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크기를 측정해 갖고 그 수요의 소득 탄력도가 어떻게 변함에 따라서 그 상품의 어떤 성격, 정상적인 재화냐, 열등재냐, 우등재냐, 사치재냐 이렇게 구분도 해볼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요의 그 교차 탄력성에서 X 상품의 가격이 변동했을 때 다른 상품, 그 연관된 다른 상품의 소비 수요량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그 상품의 성격이 상하 독립제 관계에 있느냐 또는 보완제 관계에 있느냐 그 다음에 그 대체제 관계에 있느냐 해서 우리가 그 두 상품의 교차 탄력성의 크기를 갖고 우리가 두 재화가 대체 관계에 있냐 보완제 관계에 있냐를 우리가 상품의 재화의 성격을 구분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측정된 값이 0이라고 한다면 XY 두 상품, 다시 말해 X의 가격 변동이 Y 상품의 소비 수요량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XY 두 상품은 상호 독립적인 관계에 있다, 독립제 관계에 있다 한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교차 탄력성이 0보다 작다 하면은 두 상품 X제, Y제가 서로 보완제 관계에 있다고 구분한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교차 탄력성이 의미값을 갖는다. 즉 다시 말해서 X 상품의 가격이 변하게 되면은 Y 상품 수요량의 변화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교차 탄력성은 우리가 의미값을 갖게 되고, 이때 두 재화는 서로 보완제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하고 만약에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다 하면 두 상품은 서로 대체제 관계에 있다. X 상품의 가격의 변화율과 Y 상품의 소비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교차 탄력성이 양을 값을 갖게 되고, 이럴 때는 두 상품 X, Y제가 서로 상호 대체 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대체 탄력성 값이 클수록 두 제와의 사이에 대체가 정도가 크게 나타난다. 큰 것이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우리가 제8강에서는 탄력성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 이론을 갖다가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이 탄력성 개념은 우리가 경제학 들어가기 이중구 선생님 책보다는 그다음에 현대경제학 참고문으로서 이 탄력성에 대한 보충 설명은 김대식, 노영기, 안국진 교수님이 쓰신 책 현대경제학 원론 박영사 내용의 일부를 인용해서 소개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현대경제학 원론책을 더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9강에서는 공급 이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